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대구에서 대구 경제를 이끄시는 여러 경영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경제 현실이 특히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역 경제의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역 소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지역에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서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여러분 각자 현업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이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이 환경 문제, 또 기후 변화 문제, 탄소 중립 문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또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혹시 이거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있는 탑인지 아십니까? 울산 맞습니다. 예, 울산. 제가 이렇게 다른 데 강연 때 박수도 막 치라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울산이에요, 울산. 울산에 그 울산 중심부에 신정동이라고 있습니다. 신정동 가면은 있고, 혹시 탑 이름 아십니까? 공업탑. 잘 아시네요. 예, 그래서 이름도 조금 그렇죠. 60년 전에 지어진 이름이라 공업탑이고, 저는 글에서도 읽고 또 현장도 가봤는데, 보시면은 저렇게 망치든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대 학부생들한테 이걸 딱 보여주고 힌트를 안 주고 이거 어디 있는 거냐 그러면 답이 어떻게 온지 아세요? 평양에 있는 거, 북한 어디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럴 정도로 생소한 거죠. 굉장히 생소하죠. 누가 요새 대학교 졸업해서 망치 들고 자기 직장 출근한 이런 거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60년 전에 대한민국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였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건설 현장이라든지 망치가 필요한 곳이 있죠. 제가 이렇게 경제학을 이제 대학교 입학한 다음부터 올해로 치면 이제 41년째 경제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학도로 생활을 했는데, 한국 경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정도의 변화무쌍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 이러한 공업 도시로 지정된 게 1962년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 62년도가 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해인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들어보셨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해가 1962년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6번에 걸쳐서 합니다. 1991년까지 총 30년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쭉 가거든요. 이 30년 동안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좀 예측이 낮아져서 1.5%, 사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봐요.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세계 경제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연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대략적으로 30년 동안 자그마치 9.6%였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을 졸업했던 1986년도는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때여가지고 삼저 호황 이런 거 기억하시죠? 들어보셨죠?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장률이 13%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도 성장기를 구가를 한 거죠. 30년 동안. 전 세계 인류의 경제 성장사에 없었던 일을 대한민국이 구현을 한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울산에 있는 이 공업탑. 이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이게 잘 보이지 않네요. 여기 가보시면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 다 현업에 계시고 하니까 기회에 대해서 울산에 가보시면 여기 한번 잠깐 방문하셔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60년 전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걸 굉장히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저거 누가 썼겠습니까? 저 비문.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쓴 글입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어느 문헌에서 읽고 직접 가봤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을 대한민국 성장 환경 연대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번 저 검은 연기 시대라는 제목 하에 우렁찬 수레소리 이런 표현들 좀 생소하시죠?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에 도래하였다. 이런 표현이 그 비문 속에 들어가 있고요. 저는 특히 저 빨간색으로 색깔을 좀 해놓은 저 검은 연기란 단어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검은 연기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검은 연기 긍정적입니까? 좀 부정적입니까? 좀 부정적이죠, 그죠? 예. 어쨌든 검은 연기하면 왠지 뭐 미세먼지, 뭐 석탄재,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요새 학생들은 검은 연기하면은 이산화탄소 그럽니다. 사실 이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죠? 뭐 악취를 풍기는 것도 아닌데 검은 연기하면 이산화탄소를 바로 얘기할 정도로 이제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주범이 이산화탄소가 돼 있는 거죠. 당시에 왜 굳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 검은 연기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이제 드디어 공장이 없는 나라가 공장이 생긴다. 공장에서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가 검은 연기다. 저희 부모님 세대로서는 검은 연기란 단어는 석탄재나 미세먼지가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 그렇죠? 조국 근대화를 상징하는 단어였던 거죠. 굉장히 이게 저는 지난 한국의 60년사를 돌이켜보면 특히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검은 연기에 대비돼서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도 검은 연기 성장 일변도 개발 만능에서 보전과 또 환경 오염의 문제점과 삶의 질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대로 서서히 넘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페놀 낙동강 오염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거 몇 년도에 있었는지 아세요? 1991년입니다. 1991년 아까 아시네요. 아이러니컬 하더라고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6번의 마지막 해인 1991년도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환경오염 사건이 이 구미공단에서 유출된 페놀로 낙동강 전체가 오염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중추적 역할을 한 지역이 이제 경상남북도 이 영남권인데 그 지역에서 바로 이러한 오염 사건이 나면서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가 크게 바뀌죠. 한국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환경과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과 이런 이슈를 이제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90년대 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문제는 오늘의 주제인 이 연기 없는 시대입니다. 좀 대한민국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검은 연기와 흰 연기 시대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갈등도 있어 왔고 지금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제는 많이 좀 완화됐지만 경제계와 시민사회 안에서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죠. 나라에서 이제 국책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시민사회에서 이것이 갯벌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서로 생각의 차이들이 있던 것이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돌이켜 보면 그래도 한국 사회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50년 만에 상당히 이런 그 생각의 차이들을 잘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런 정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연기 없는 시대에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대한민국 경제가 잘 적응하고 있나? 이 연기 없는 시대의 이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나? 산업화에서 시작해서 또 민주화로 지금 선진화로 또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쭉 있어 왔는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한국 사회가 준비가 덜 돼 있고 인식의 수준이랄까 또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자 한 노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 문제는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글로벌 사회의 대응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정말 빠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로 지금까지 해온 그런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인데, 이런 엄청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빨리 우리가 적응하고 가능하다면 앞서가, 오늘 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과 모든 생각에 합의를 다 보긴 힘들겠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 그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하고 우리의 어떤 경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정도인가에 대한 잠시의 그런 고민거리라도 제가 제공해 드린다면 제가 여기 대구에 온 보람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여러분,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산이 이랬죠. 이게 산림청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우리나라 50년대 산의 모습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지금 북한이 이렇죠. 아시죠? 저 훈춘이라는 도시에 가면 러시아도 보이고 북한도 보이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8월 달에 갔거든요. 몇 년 전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산림이 울창한데요. 바로 두만강 건너편에 북한에 있는 산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8월 달인데 그냥 초지예요, 초지. 야, 그래서 얼마나 이 나라가 못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었죠. 이게 산림청 사진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죠? 조선 후기부터 못 사니까 산에 가서 나무 벌목하고, 일제시대에는 또 수탈당하고 한국 전쟁까지 있고,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그냥 산의 나무는 완전히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남한의 최소한 산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유엔이 인정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림에 성공한 사실상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산에 나무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줘요. 학기 초에 학부생들 가르칠 때면,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의 산이 설악산이나 북한산이나 늘 이렇게 산에 나무가 울창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우리나라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래서 산을 이렇게 만든 거다라는 얘기 꼭 해줍니다. 그렇게 못 살던 나라에서 나무 심는다고 정부에서 묘목 공짜로 주고, 인건비도 막 보조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인유적인 국민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산을 만들었고, 여러분, 산에 나무 있는 게 그냥 주말에 산행하기 좋지 이 정도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산에 나무가 없으면 농사를 망치고 어업도 망칩니다. 다 환경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 오면은 홍수 나는 게 십상인 게 산에 나무 없으면 있는 일이에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성이 있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제가 좀 마음이 좋아져요. 이런 걸 해낸 나라다. 이런 걸 해낸 나라다. 여긴 어딘지 아세요? 여기 혹시 큰 소리로. 여기 순천만입니다. 네, 순천만. 가보신 분 계십니까? 잠깐 손 한번. 네. 아름답죠, 그죠? 근데 제가 순천만 가보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보긴 가봤는데 이 장면은 못 봤다. 그 순천만 가시면은 주로 앞에 있는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갈대숲 보고 돌아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압권입니다. 저 7월 말에 저 1년에 한 번씩 꼭 가요, 순천만에. 이거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이게 우리나라 생태 관광의 일호 아니에요, 그죠? 여기 순천시가 이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1년에 제가 대구에는 몇 분이나 관광하러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 1년. 여러분 순천시에 1년에 관광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 코로나 때는 이제 관광 산업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으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순천시를 이거 보러 간 거죠.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어마어마하죠? 1,000만 명이 순천시에 갑니다. 이거 보러. 관광객은 가서 돈 쓰는 게 일이죠. 순천시의 재정도 좋아지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실제로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인구도 광주광역시 빼고 제일 많아요. 굉장히니까 앞으로 지역의 활성화라는 게 어떤 쪽에서 우리가 특화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시려면 갈대숲을 지나서 1시간 반 정도 걸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여름 휴가 때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여기까지 꼭 보시라.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이게 이제
낙조 때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그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한데, 순천시가, 여러분 이 순천에, 제가 이 강 이름 까먹었어요. 이 강 밑에 있는 골재, 모래 있죠, 모래를 파내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팔 계획을 구체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1998년이에요. 98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IMF죠, IMF.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거를 골재 파냈으면은 지금의 순천만은 없는 거죠. 1,000만 명의 관광객도 없는 거죠. 당시 환경부가 겨우 잘 설득해가지고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후회가 되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 당시에 이걸 없앴으면은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순천시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도 그런 정도의 훨씬 더 사실은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부터의, 특히 이제 오피니언 리더 같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그림 보시죠. 여기가 서기 1년이고요. 서기 1년. 저기 너무 먼데 저기 2015년,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글로벌 GDP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전 세계 국가들의 모든 GDP를 다 합산한 거죠. 경제학자들이 이런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돌아간 거죠. 거꾸로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이거 이제 명목 가격 기준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같은 동일한 기준 2011년도 불변 가격 기준으로 쭉 해보니까 전 세계는 서기 1년부터 1500년까지는요, 1500년 동안 기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얘기는 그냥 GDP가 똑같다는 얘기,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이때쯤 태어났으면 한 살 이전에 죽었거나 아니면은 30대에 오래 살아던 30, 40대에 사망했거나 이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저 보십시오. 1820년 제가 찍은 거예요. 1820년에 전 세계 GDP가 1.2조 달러입니다. 1.2조 달러. 여러분 저 1.2조 달러가 현재 대한민국의 GDP보다 많을까요? 적겠습니까? 적습니다. 저 전 세계 200년 전에 전 세계의 GDP가 지금 대한민국의 GDP보다 작았어요. 그때로부터 20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100배 성장합니다. 100배. 그전 1800년 동안 하나도 성장 안 하다가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100배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100배 성장하는 와중에 이제 20세기 후반 이때 이제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이 기울기를 보세요. 수평으로 오다가 거의 수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경제가 엄청 성장하고 규모도 커지고 자본 축적도 되고 돈이 있으니까 기술도의 개발에 투자도 하고 그래서 농업 생산성도 엄청 올라가서 또 의료 기술도 엄청 발전해서 이제 100세 시대는 놀랍지 않은, 이게 다 엄청난 경제 성장의 결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건 1800년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19세기 초반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그 물적 구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화석 연료입니다. 화석 연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석탄, 여기 있죠. 콜, 석탄, 오일 뭐죠? 석유, 가스가 뭐예요? 천연가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19세기 초반부터 대량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석탄, 석유, 가스. 한 50년의 차이를 두고 이게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이 조합으로 뭐가 만들어지죠? 전기까지 발명돼요. 이제 전기는 2차 에너지원이죠. 이래가지고 200년 동안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죠. 이거 없었으면. 그러니까 인류가 이 개발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왜냐하면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이거 없었으면 뭐만 사용했겠습니까?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Traditional biomass. 이게 뭡니까? 그냥 전통적인 땔감, 전통적인 숯, 이것만 쓴 거예요. 그냥 인류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석탄, 석유, 가스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저거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석탄, 석유, 가스를 태웠더니 과거에는 몰랐죠. 19세기에는 몰랐고 20세기 초반에도 몰랐어요. 20세기 중반부터 과학자들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 탄소가 왜 이렇게 누적이 많이 되냐라는 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계속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더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게 이제 사실 제 본론이고요. 혹시 이거 웬 영어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 좀 마시고 그냥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실 겁니다. 뭐 지금도 나와 있지만 뭐 앞으로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확언합니다. RE100, ESG, CBAM. 아마 이 순서대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CBAM은 처음 들어보신 분이 좀 계실 겁니다. 그죠? ESG는 많이 제가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작년 초에 ESG 전문가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 또 대기업, 금융기관 이런 쪽에서 이제 쭉 평생 교육의 일환이죠. 전문가 과정. 여기 여러분 이렇게 최고 경영자 과정 하시듯이 정말 자리가 없어서 못 받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ESG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못 받았고 가지고 저희 환경대학원이 뭐 서울대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단대라 강의실 규모도 뭐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강의실에 꽉 차고 그 이상은 못 받는다 할 정도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과정을 거쳤는데 뭐 부산, 뭐 광주에서도 많이 오시고 막 비행기 타고 오세요. 강의 들으러 매주 한 4개월 동안.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이 산업계에 ESG의 광풍이 불고 있어요. 일자리도 엄청 만들어주고 제 학생들이 그래서 취업이 엄청 잘 됩니다. ESG 때문에 다 만드니까 ESG, 뭐 ESG 위원회, ESG 센터 뭐 엄청나요. 이사회 안에도 만들고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럴 정도로 ESG가 좀 중요해지고 있고 그 이유는 약간 전문적입니다만 기후변화 관련돼서 2가지의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말로 물리적 리스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후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환경적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가뭄이 심해진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비도 과거에는 그냥 뭐 여름에 좀 비 오는 거지 했지만 3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마가 54일 동안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2020년에 54일 역대 최장 장마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너무 가뭄이 심하다든지 너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예를 들어 너무 더우면 건설 현장 같은 게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이런 리스크, 이런 걸 우리가 물리적인 리스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physical risk라고 해요.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이행 리스크라는 겁니다.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행 리스크는 뭐냐 하면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거 기후변화 계속 탄소 배출해서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그래서 뭐 탄소세니 뭐 배출권 거래제니 나라에서 뭐 탄소 중립 다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탄소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것이 산업계의 또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행, 그러니까 어떤 이행이죠? 기존의 경제 질서에서 탈탄소 경제 질서로 이행하는 리스크. 이해되시죠? 그죠? 이 이행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기후변화에 있어서 물리적인 리스크, 이행 리스크. 이 2가지 위험이 한국 산업계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ESG와 관련된 겁니다. ESG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거든요. 이거 제대로 이 중에 뭐가 제일 지금 국제적인 관심이 있겠어요? 당연히 E입니다. E. 탄소, 기후변화니까. 제일 앞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이 2가지의 리스크, 물리적인 리스크, 이행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기업 평가할 때 내가 어디에 투자할까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돈 잘 버는 기업,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기업이 환경 잘하는지 사회적 책임 잘하는지 이런 거 보겠다라고 해서 시작됐어요. 돈 많은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근데 요새는요 이제 그 넘어서서 저기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공시 의무화라고 돼 있죠. 이 공시 의무화가 뭐냐 하면 이제는 국가가 나섰습니다. 드디어 이제 민간기관 정도가 아니고 금융기관 정도가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아예 룰 세팅을 하겠다. 룰 만들어서 모든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앞으로 E하고 S하고 G를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룰을 딱 줄 테니 여기에 맞게 보고서를 써라. 매년 보고해라. 그래서 투자자들이, 소비자들이 그 기업이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라는 거를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산하의 SEC라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우리나라 뭐 금감위 이런 거예요. 금감원 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룰 세팅하고 올해 말에 지금 완공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은 그 룰에 맞춰서 매년 보고서를 써야 돼요. 유럽은 이미 이 룰 다 법제화 시켰습니다. 올 초에. 내년부터 바로 적용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꼼짝없이 이제 이 보고서 만들어서 갖다 바쳐야 돼요. 탄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이 보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 바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린 워싱, 그러니까 그린이라고 해놓고 그린 안 하는 거 이런 거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미국과 유럽이 하고 있네 해서 2025년부터 합니다. 2025년부터 저 공시 의무화 들어가요. 처음 출발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뭐 이제 굉장히 큰 기업들이죠.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는 모든 기업으로. 앞으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7년, 대한민국도 좀 느리지만 7년 후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상장된 기업이 5만 개랍니다. 5만 개. 5만 개의 기업이 다 이제 이 보고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흐름이 전 세계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고 아직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그 인식의 어떤 수위가 좀 약하다. 빨리 저는 우리가 조림에 성공했던 것처럼 빨리 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아리백이고요. 그 E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electricity, 전기. 그래서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입니다. 아마 아까 제가 얼핏 들었더니 이제 제 강의 끝나면은 여기서 이제 아마 지붕형 태양광 산다네 이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딱 5개 있습니다. 5개. 5 종류예요. 태양광처럼 햇빛, 두 번째 물이죠, 물. 수력, 소수력, 양수, 또 바다에서 파력 이런 거 있죠. 조력 이런 게 다 물이에요. 세 번째는 바람, 풍력, 육상 풍력, 해상 풍력. 네 번째는 바이오, 나무 이렇게 옛날 이렇게 막 숯 이런 거 말고 아주 잘 정제된 게 있어요. 바이오. 5번째 마지막 지열, 땅에서 나는 열 있죠. 이 5가지입니다. 아예 아리백 위원회에 딱 거기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로 만든 전기로 써라.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무슨 규제도 아니고요.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정부 규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미국이나 유럽이 뭐 대한민국 막 괴롭히려고 나라가 나서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근데 기업들이 너도나도 동참을 지금 전 세계에 410개의 기업이 동참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죠? 우리나라 GDP보다 훨씬 많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 어디죠? 애플, 그 유명한 애플. 3조 달러예요. 3조 달러.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3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애플이 이거를 완전 주도하고 있어요. 그냥 아리백으로 그냥 하겠다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엄청 압박받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하라고 아리백. 이런 게 지금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야 대한민국이 땅도 좁고 인구도 많은데 어디다가 태양광 하냐, 뭐 어디다가
풍력 어디다 하냐, 뭐 해상 풍력 뭐 바람도 없대더라,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중국이 30%예요 재생에너지가. 가까운 일본도 20%가 넘었어요. 일본 영농형 태양광 농민들이 잘 하십니다. 아주 자기 농지에다가 쌀농사 지으면서 태양광 해요. 두 개 같이 합니다. 소득이 2배로 늘어요. 그래서 잘합니다. 한국은 달랑 7.5% 현재. 너무 차이가 나요. OECD 38개국 중에 당당 꼴찌예요. 꼴찌. 너무 차이가 나는 꼴찌. 이건 너무 심각하다. 빨리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물론 뭐 아주 생태 등급이 높은 이런 절대 보존지역은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해야 한다. 자, 세 번째, CBAM은 이거는 규제예요.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 규제입니다. 이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하고 성격이 다르죠. 앞에 건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CBAM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EU가 저기 있죠. 리파워 EU라고. EU가 가령 한국 산업에 대해서 너희가 앞으로 유럽에 수출하려면 탄소 비용을 내라. 우리는 탄소 비용을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너희는 한국은 적게 부과하고 있으니 그 차이만큼 관세로 내라. 그게 바로 CBAM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여기에 1차적으로 저촉되는 산업이 철강입니다. 우리나라 포스코가 그 이른바 석탄 안 쓰고 수소 환원, 수소 경제, 수소 쓰는 이 공법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엄청나게 비싼 기술이니까.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CBAM 올해 10월부터 시범 사업 시작합니다. 올해 10월이에요. 2026년 3년 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아마 이거 잘 되면 산업 확장할 거예요. 예를 들어 석유화학으로 확장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석유화학 엄청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석유화학. 아마 여기에 관련 산업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조업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간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수출 전선에 이거 준비 안 하면 앞으로 먹구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쯤 극단적으로 산업 공동화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미래가 없는 건 일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일자리 만들고 경쟁력을 키우는 세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 총 발전량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거 국제기구가 제시한 자료. 제가 이거 2021년 이건 마지막 해가 여기가 2021년인데 다음번에 2022년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딥니까 지금? 저 제일 밑이에요. 제가 색깔은 초록색으로 칠했어요. 예쁘게. 그렇지만 한국이 지금 제일 밑에 저기 7.5%예요. 저게. OECD 평균 저 회색 31.3%입니다. 31%. 심각해요. 가까운 일본, 저도 뭐 제 감정이 그래서 일본한테 지는 건 너무 싫은데 일본이 20%가 넘잖아요. 저기 보세요. 저 고동색 일본. 바로 밑에 미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큰 나라가 재생에너지 투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미국, 독일이 진짜 무서워. 독일이 인구가 8,400만이에요. 남북한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땅덩어리도 남한의 4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본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외신이 해외 기사인데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독일 전체 전력 공급량의 50%를 재생에너지가 했답니다. 어마어마해요. 50%. 대한민국 7%.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독일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러시아의 모든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하겠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러시아의 석유, 우리는 다 끊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지금 이 러시아 전쟁 이거 겪으면서 완전히 독일 경제를 탈탄소 경제, 재생에너지 경제로 바꾸겠다는 이런 엄청난 국가 목표를 세우고 국민이 막 이 지지가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거죠. 컨센서스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야 이거 언제 따라잡나 저거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맥켄지 보고서예요. 작년 4월에 나온
그 글로벌 리서치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입니다. 독일이 아니고 전 세계 전력의 79에서 89 여기 있죠. 79에서 89는 다 재생에너지가 한다. 저 위에 보세요. 80에서 90%의 전기는 다 재생에너지. 이 5개의 재생에너지가 한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원래 이게 빠른 거로 한몫하는 나라인데 너무 느려요. 지금 너무 느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좀 인식의 전환. 이거는 정치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입니다. 경제. 대한민국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문제예요. 이거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유럽 북해의 해상풍력 단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해상풍력 단지 돌아가는 건 제주도에 탐라 해상풍력 단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여기저기 짓고는 있는데 울산 앞바다에도 지금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하려고 하고 저쪽 서해안 쪽, 서남해 쪽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가동은 안 되지만 뭐 해상풍력 아시는 거. 저 위에 떠 있는 거 이건 뭔 거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드론.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저 드론 여기에 바다에 왜 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지금 이 ENBW가 그 독일의 제3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ENBW라는 회사예요. 에너지 회사. 과거에 석탄 발전만 하던 회사입니다. 석탄 발전만. 지금은 석탄 발전 완전 폐기. 재생에너지 하는 사업으로 완전히 사업을 탈바꿈했어요. 완전히. 이게 해상풍력 하는 거죠. 저 드론이 맞습니다. 드론인데 드론 왜 떠 있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저 드론이 해상풍력 저거 왜 우리 공장도 잘 돌아가나 뭐 합니까? 늘 관리하고 메인터넌스 하잖아요. 그죠? O&M이라는 거 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가서 이거 점검하는 겁니다. 이거 잘 돌아가고 있나? 뭐 잘못되는 거 없나? 이거 고장 왜 나지? 왜 안 돌아가지? 뭐가 문제지? 영어로 인스펙션이라고 해요. 그거 하는 드론이에요. 무인 드론이 먼저 가요. 무인 드론이 가서 쫙 스캐닝하고 이제 육지로 뭐 잘못됐다 하면은 이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가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해상풍력에 저 무인 드론 해상풍력 관리하는 전 세계 시장이요 14조 원이에요. 이미 14조 원의 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대한민국은 0원이에요. 0원 그 시장이. 너무 안타까워. 이것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저런 거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드론 같은 거 뭐 끝내주는 거죠. 공대 나온 학생들이 컴공하고 뭐 전자전기과 나오면 저런 거 잘 만들어요. 이 시장이 빨리 만들어져야 저런 게 될 텐데 14조 시장인데 어마어마하게 계속 커지고 있고 문제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 그림을 들고 나온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 드론 밑에 뭐 달려있죠. 저거 뭔 것 같아요? 저 달려있는 거 저거 장비예요. 장비.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 정부는 저 ENBW에 뭘 해주는지 돈 확 주고 국민 세금 피 같은 돈 줘가면서 너 빨리 연구해라. 무슨 연구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연구? 저 드론을 무인 드론 말고 사람 타고 가는 드론 만들어라. 사람 타고 가서 장비까지 싣고 가서 한꺼번에 인스펙션하고 고치고 돌아와라. 훨씬 비용 작게 들고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진짜 너무 독일이 무서워요 정말. 벌써 그런 거를 정부가 돈 대줘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기술 개발 빨리 하라고. 지금 대한민국은 무인 드론 해상풍력 이 시장도 없는데 거기다가 사람 태우고 한꺼번에 가서 다 고치고 돌아오는 것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죠. 훨씬 크겠죠, 그죠? 드론이 사람이 타고 가야 되니까. 요게 요새 우리나라 얘기하는 그 에어 택시라는 거예요. 에어 택시. 에어 택시를 해상풍력 고치는데 미리 쓰겠다, 선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디서 돈이 벌리고 있나. 저 위에 제가 썼죠. 그린과 디지털. 앞으로의 경제는요, 이 그린과 디지털로 갑니다. 이건 제가 단언합니다. 2050년까지 이 두 개의 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린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은 아시는 ICT. 이 두 개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거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생각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디지털은 괜찮은데 그린 쪽이 약한 거죠. 아직 약해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의 전환,
적극적인 이런 노력 자세가 필요하겠다. 우리나라 전기업 산업계에 계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GDP 창출할 때 전기 얼마나 쓰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GDP 만들었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기울기가 반대예요, 반대. 다른 나라는 다 떨어지는데 우리는 계속 전기 많이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산업계가 에너지 공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 투자를 할 줄 몰라서, 기술을 몰라서 능력이 부족해. 그거 아니죠. 전기요금이 싸니까. 전기요금이 싼데 왜 그런 데 투자합니까? 올해 손해인데. 그래서 이런 정책의 변화부터 해가지고 정말 한국 경제가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탈탄소하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 기술을 또 수출하고 이렇게 가는 세상이 되어야,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렵죠. 기업의 원가가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극복하지 않으면 좋은 세상은 절대 오지 않는다. 안 옵니다. 안 와요.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뭐 제가 책에 자세히 썼으니 저 닮았죠? 접니다. 예,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냥 엄청 빨리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 많지만 뭐 책에도 있으니까 여기 대구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구미 갔더니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구미 도서관에.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그 중요성, 심각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요새 대구 산단에 이 태양광 산업 이거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많이 해요. 정말 어디 가서 이 사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래서 대구 산단에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다른 지역에도 파급력이 있고, 이 지역에 1.5기가에서 나오는 이런 태양광이 전기가 공급되면 훨씬 빠르게 가까운 곳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싸게. 저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고 지역에서 자부심이 생기고, 물론 아주 이제 구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건 정말 지자체와 대구광역시와 또 시의회와 또 중앙정부와 이런 데서 진짜 좀 밀어줘야 돼. 이런 거는 제가 뭐 대구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경산 사셨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좀 노력들이 있어서 그 1호의 대표 주자가 이 지역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